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현대시 적용학습 제일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시가 두 편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좀 생소해 보이는 글이죠. 물론 작가들은 나이덕 선생이나 혹은 송수건 같은 경우에 뭐 이래저래 문학책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이 두 작품 자체는 조금 생소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모르는 시를 볼 때, 좀 생소해 보이는 시를 볼 때 겁먹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잘 읽지 않는다고요. 이게 뭔가 특별한 비유와 상징이 있을 텐데 어차피 나는 시이기 때문에 읽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한번 후룩 읽고 뒤에 문제를 갖다 놓고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능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 하나 정도는 분명히 생판 처음 보는 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공부할 때 그냥 후루룩 읽고 끼워 맞추지 말고 비문학하는 것처럼 시에서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떤 시어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은 그게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보기에서 설명해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상징성 같은 거 굳이 따지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읽어 나가면서 사실적인 정보들을 판단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시가 조금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의 해제부터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의 변화, 태도의 변화, 태도의 변화라고 할까요? 태도 혹은 인식의 변화가 나오는 시라는 거죠. 이 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글 속에서는 복숭아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 복숭아나무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편견. 우리가 어떤 편견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화자가 그 진실을 이해하면서부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바꿔볼게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어떤 대상의 타인의 본질을 이해하면서부터 소통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자, 복숭아나무의 화려함의 거리감을 느꼈던 화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뭐 위의 이야기의 반복이네요. 자, 이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나왔네요.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타인에 대한 진정과 소통 앤드 공감의 의미, 이게 아마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복숭아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어떤 타인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자, 이런 존재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왠지 여러 겹의 마음을 있는 것 같아요. 자, 왠지. 실제 그렇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왠지라는 말을 보면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혹은 해제에 나온 대로 선입견이라고 하면 되겠죠.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뭔가 소통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나무는 아마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또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위에서 봤던 왠지랑 똑같이 그 나무의 어떤 진정한 이해, 본질을 파악한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그 나무를 멀리로 지나쳤을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또 똑같이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나쳤을 뿐이야. 어떤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숭아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뭔지도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홍꽃과 흰 꽃을 피우는 그 모습만 보고, 아, 이거 빼먹었네요. 분홍꽃과 흰 꽃을 피우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외면적인 모습이죠. 어떤 대상의 외면만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걔의 내면, 본질을 본 게 아니죠. 겉모습만 바라보고 나는 섣불리 나랑 소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을 하고 거리감을 두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야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거죠. 인식의 전환.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것은 이거밖에 못 봤죠. 흰 꽃과 분홍 꽃밖에 보지 못했는데 비로소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그 사이에 있는 수천의 빛깔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멀리서 봤다 그랬죠. 멀리서 알았다고 그랬어. 아마 글쎄 뭐랄까 그 나무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편견 없이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런 말이겠지. 나의 어떤 선입견 같은 걸 버리고 멀리서 바라봤더니 그 나무에는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의 빛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그다음 눈부셔서 알았습니다. 자, 눈부시다 반복까지 써가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몰랐던 복숭아 나무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도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표현 방식은 이걸 역설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역설법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저는 안전한 방식을 택할게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로울 것이지만 외로움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은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봐 나오잖아요. 마음이죠, 그죠? 마음. 자, 아까는 흰 꽃과 분홍색 꽃만 봤었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냈다고. 편견이 사라지고 보니까 내 눈으로 바라본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대상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서 다른 말로 본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흩어진 자, 다시 할게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판단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서 먼데 다 쓸 무렵. 자, 꽃이 다 졌다라는 말이겠죠. 꽃이 져서 흩어진 꽃잎들이 먼데 다 쓸 무렵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해를 했다가 그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이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심심한 얼굴이니까 자 이런 거겠죠. 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린 복숭아 나무의 모습이겠지. 꽃이라고 했던 건 흰 꽃과 분홍 꽃은 내가 그 나무의 본질을 볼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흰 꽃과 분홍 꽃이 모두 사라진 복숭아 나무. 하자는 그걸 심심하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드러낸 나무겠죠.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에 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저녁에 오는 소리 일단 표현 방식부터 도치법 썼죠. 그죠? 도치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저녁에 오는 소리가 뭐냐? 직접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를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봤다고 하면 어떤 대상의 시어의 의미를 판단할 때 의미 자체가 판단이 안 되면 긍정, 부정으로만 판단해도 충분하죠. 소통을 하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몰랐던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걔의 본질을 알게 되고 소통하게 된 다음에 듣게 된 소리인 거죠. 복숭아 나무가 나한테 보내는 그런 소리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리일 거예요. 소통 가능하겠죠? 화해 가능하겠죠? 평안 뭐 안 될까요? 뭘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천지로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를 하나로 특정하려고 하지 말고 문맥을 통해 판단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정리해 보죠.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 대상과 거리감을 가졌어. 근데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본질, 마음을 보고 나니까 그 대상과 진실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동안 편견과 선입관으로 대상을 판단하려고 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어서 이게 글 전체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송수건님의 글로 갑니다. 해제부터 갈게요.
이 작품은 등나무 아래에서 등꽃을 바라보며 얻게 된 화자의 정서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넝쿨진 등꽃 속의 모습을 통해서, 등꽃 송이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삶의 슬픔과 기쁨이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그러면 여기서 꽃송이, 들꽃송이, 등꽃송이가 보여주는 것, 등꽃송이가 보여주는 것은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모습이겠죠. 이미 상징성 하나를 이야기해 줬네요. 기쁨의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 자, 또 하나가 나왔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 글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라고 해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볼게요.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맑은 날 이런 뜻이겠죠. 유치합니다만 굳이 표현 방식을 얘기하자면 구름이 나들이 나왔으니까 의인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지도 마세요. 쪽팔리니까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죠? 자,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맑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하자가 지금 등나무 아래에 와 있습니다.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 참 예사스럽지 않아. 뭔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뭐에다가 의미를 부여했냐면 꼬여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닥가닥이 꼬여서 뻗어 있는 모습, 이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그 의미는 잠시 뒤에 다시 좀 읽은 다음에 정리할게요.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자, 눈물은 철없이 흘렀던 눈물이니까 이거 뭐 과거의 슬픔 같은 것이겠죠. 이런 슬픔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있고, 자, 슬픔이 부서졌어. 다 없어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낸 것이니까 슬픔이 더 승화된 것이겠죠. 오른쪽에 적을게요. 슬픔의 승화. 당연히 슬픔이라는 말하고는 대립되는 말이니까 이거를 기쁨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지등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이후부터다. 그렇다면 여기 등꽃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한테 인식 전환, 다른 말로 고쳐보죠. 깨달음이죠. 깨달음, 인식 전환의 매개체 혹은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잠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자, 꼬여 있어요. 등나무가. 꼬여 있는 등나무를 본 거죠. 등나무를 보고 이 등나무에서 꽃이 피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도 이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등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꼬여서 곧게 서 있는 저 등나무처럼 슬픔도 있고 삶 속에는 기쁨도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게 삶인 거야. 슬픔은 싫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삶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삶, 슬픔과 기쁨이 내재해 있는, 함께 공존하는, 복합적으로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 우리도 뭔가 꽃을 피우게 될 거야. 삶의 결실 같은 것이겠죠. 하자가 등나무 꽃을 보고 요렇게 인식이 바뀐 거지, 깨달음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하자의 지금 인식이 바뀌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등꽃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계기 혹은 매개체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 금방 얘기했던 꽃의 의미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래 또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역시 마찬가지죠. 꼬여 있는 거죠. 어떤 조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꼬여 있는 상태. 슬픔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꼬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조화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자, 그렇다.
다 깨달음이죠, 그죠? 자기가 이제 어떤 인식에 도달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는가? 자, 너와 내가 꼬여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이 기쁨, 너와 나의 삶 속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꼬여가는 것. 아니면 너와 나의 갈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너와 나 사이에 서로 다른 것들이 꼬여가는 것은 조화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기쁨과 슬픔으로 혹은 어떤 다른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는가? 이 좋은 꽃이 바로 삶의 결실이겠죠. 슬픔이 되었던 기쁨이 되었던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이 되었던 간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과정이 우리 어떤 삶의 결실을 이루는 삶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 방식 기억합시다.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설의법 쓴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구름이 내 머리 위로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 파란 옥빛 구슬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자, 아까 옥빛 구슬 전에 전 페이지에서 요걸 본 적이 있어요. 눈물이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옥빛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승화된 것이겠죠. 슬픔의 승화. 그리고 이 구슬이 어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느낀 깨달음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죠. 다시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이 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의 소리를 등나무 아래에서 듣게 된다는 말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신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1번. 가와 나는 모두 설의법과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일단 판단합시다. 가에 설의법이 있었나요? 없죠. 설의법 가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정적 어조를 활용한다. 단정적 어조는 뭐뭐 한다로 끝나는 거죠. 판단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늘은 아름다울까? 그러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거는 단정적 어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 아름다운 거지.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죠. 이런 걸 단정적 어조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어미가 뭐뭐한 다가 붙는 건데요. 여기서 단정적 어조를 활용해서 화자의 자기 반성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어. 자, 자기 반성적 태도는 나온 게 있습니다만 설의법이 없으니까 1번 틀렸네요. 자, 2번은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외향적 특징이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자, 대상의 특징. 외향적인 특징. 일단 가부터 볼까요?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럼 나중에 봤더니 여러 가지 빛깔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쟤랑 화해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꼬여있는 등나무를 보고 하자의 어떤 인식과 태도, 삶이라고 하는 건 저런 거구나 느끼게 된 거죠.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건데요. 못 찾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극복한다. 부정적인 현실, 이 두시 모두 다 외부적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잘못됐네요. 4번 가는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가는, 이거 맞나요? 꽃이 피어 있다가 이제는 심심한 나무가 됐어. 그러니까 변화 과정 맞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과거 해상의 매개체. 자, 이글 속에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뭐가 있어요? 인식 전환의 매개체는 있습니다만 전 이런 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5번은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을 통해, 자, 원경, 근경, 멀리서 바라보다 가까이로 오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복숭아 나무를 보다가 뒷부분에서는 심심해진 나무 곁에 왔으니까 이건 그렇다고 칩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근경에서 원경,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나무 아래에 있었죠. 하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5번은 지금 말 잘못했네요. 하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화자의 시선이 멀리 보다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거 도대체 뭘 묻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묻는 포인트는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헷갈릴 여지가 좀 있어요.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시에서는 두 종류의 감각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인의 주관적 감정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 두 가지 감각의 결합, 감정이 구체화된답니다. 그 중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이거 뭐의 예죠? 원래 종소리는 청각이죠. 청각인데 이것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색깔이다.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배웠냐 중학교 때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배웠고요. 다른 말로 공감각적 표현, 또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불렀죠. 이미지의 제시 방법, 표현 방법으로서 감각의 전이를 배운 겁니다. 이것도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더 갑니다. 자, 이거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반대로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키는 경우도 있다. 소리 없는 모양을 청각적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은 울림과 여운이 있는 시적 정서를 한기되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할 수 있다. 자, 이런 이미지를 쓰게 되면 울림이 있고 여운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 보기를 보면요. 보기를 보면 이 보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표현을 찾아라 이걸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선지를 보면 이걸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선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죠. 기억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자 바꿨다라는 거죠.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묻는 건지는 알겠어요. 자, 기억이 저녁이 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복숭아 나무는 시각적이잖아, 그지? 이거를 나중에 같은 의미로 이 복숭아 나무가 주는 어떤 소리라고 하는 걸로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이건 그냥 복숭아 나무를 다른 것으로 비유했을 뿐인 거지. 복숭아 나무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청각적으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런 식으로 감각의 전이가 된 게 아니라 표현 방식에서 그냥 하나의 대상을 시각적인 대상을 청각적인 대상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이했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마치 표현 방식처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은 글쎄요, B급인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이라는 말을 감각의 전이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말 자체를 무시해도 문제 푸는 데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전이라는 말을 그냥 표현했다는 말로 바꿔볼게요. 원래는 복숭아 나무 시각적이었는데 나중에 소리라고 청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인의 주관적 감정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어. 복합적 감정을 쓰면 감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거 보기에서 본 적 있죠. 1번은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2번 니은은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을 이건 시각이죠. 눈물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니은이 구슬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이라기보다는 눈물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까지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맞죠? 화자의 비애감을 강조한다. 무슨 소리야? 구슬 같은 소리는 뭔가 뭐랄까 긍정적인 소리였었죠. 그러니까 비애감,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는 관련성이 없죠. 그 다음 3번 니은이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 버무린 색깔의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 된다는 것은 자 이게 니은이 아니고 이게 니은이죠. 구슬 같은 소리는 청각이란 말이야. 청각이 반반씩 버무린 색깔, 시각으로 표현된 것은 이까지 그렇다고 치고 화자의 불안함을 부각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니까 불안함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4번 갑니다. 디귿은 좋은 꽃의 파란 옥빛이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자 은은한 소리니까요. 파란 옥빛은 시각인데 소리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대상에 대한 하자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독자한테 감동과 여운 준다. 답 4번이겠네요. 자, 5번은 디귿은 평발을 밟고 가는 구름의 시각적 움직임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자, 일단 구름은 시각이 맞아요. 시각이 맞고요. 근데 은은한 소리는 구름의 소리가 아니죠. 그죠? 구름의 소리가 아니니까 구름의 움직임을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구름의 움직임이 아니라 등나무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일단 앞부분이 틀렸고요.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하자의 주관적 의지, 역시 이런 의지도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이 말 자체가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미지의 전이, 감각의 전이라고 할 때는
이미지 제시 방법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바뀐 대상에 대한 표현이 바뀐 거에서 전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마지막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화자가 대상을 이해해가는 변화의 과정이 드러난 작품이다. 처음에는 화자는 대상의 특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대상의 거리감을 느끼며 그와의 본격적 만남을 유예하게 된다. 자, 거리감을 느낄 때 저는 흰 꽃과 분홍색밖에 없어. 얘한테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만남을 유예하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거죠. 자, 하지만 멀리서 대상을 바라본 화자는 그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여서 대상에 다가가게 되고 대상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화자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잃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성찰하면서 화자의 태도 성찰. 비로소 대상과 성숙한 만남을 이룬 후에 마음을 이해하고 성숙한 만남 교감하게 된다. 자,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답 찾아보죠. 1번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나무에게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화자의 해상은 화자가 대상에게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 자, 본질은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그동안 흰꽃 분홍꽃 외양만 봤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오해 때문에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일단 1번은 문제가 없죠. 자, 2번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대상을 파악한 화자의 거리감은 둘 사이의 본격적 만남을 유예한 원인이 되었을 거다. 말 바꿔볼까요? 화자의 이러한 편견은 만남을 유예하게 되었다. 문제 없죠. 자, 3번.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울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짐작은 걔나마 그랬을 거야. 짐작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상대방에 대한 뭔 소리야?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걔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어떤 상대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니까 3번은 잘못 얘기했죠. 4번 여러 겹의 마음을 잃는데 참 오래 걸렸다. 자, 마음을 잃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화자의 고백은 화자가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상대의 마음을 잃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는 것. 오케이. 5번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 화자의 행위는 대상의 진정으로 이해하고 대상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줘. 자, 멀리서 보지 않고요. 복숭아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복숭아나무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교감할 때만 소리가 들리는 것이니까 5번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렇게 해서 현대시까지 11강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소설 2개하고 복합집만 하고 나면 적용학습은 모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항상 첫 번째 마음처럼 마지막까지 올해 수능시험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